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불량에 대한 개선 후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그 품질 개선을 위해서 7가지 단계의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량이 나왔을 때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7가지 정도의 단계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여섯 번째 단계에는 그 효과를 파악하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표준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대략의 내용들은 아마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사업평가 수행하고, 기억은 다 들어가니까 문제 해결에 따른 교훈과 경험을 정리해야겠죠. 표준화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공정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시정적 효과를 파악하는 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사업평가 후 후속 조치 일부를 기술 표준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고 난 다음 표준화되어져 있는 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다시 표준화를 한다라는 거죠. 리얼이 아니죠. 평가하죠. 시정 조치를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평가하죠. 그래서 리얼은 아니고,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2번 발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틀린 것은 21년도 요 다섯 번째 과목인 바이오 화학 제품 품질 관리,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런 위험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좀 더 작년에서도 위험물과 관련되어진 저장소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위험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작년 문제하고 올해 문제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화성 물질은 알려져 있는 6가지의 위험 물질류들 중에서 제 3류에 속합니다. 앞에서 수업을 한 내용이라서 칼륨, 나트륨, 알칼리 토금성, 그리고 황린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힘들지만,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저장을 알코올이 아니라 석유류에 한다고 합니다. 등유, 경유와 같은 석유류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옳은 정답이 되어지겠죠.
좀 인터넷상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분류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한번 봐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화성 물질은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제3류에 속하고 특히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알코올류가 아니라 석유류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9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3번 위험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위험물질의 폭발성, 물리화학적 특성, 저장, 취급 요령, 응급 조치 요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원의 명칭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HSDB라고 이야기한답니다. HSDB 하자드스 서브스텐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저도 MSDS까지는 알았었는데 요 홈페이지 이야기는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뭐 실험이라든지 취업을 하셔가지고 관련 분야에 일을 하실 때 요 사이트 요 관련된 이야기 내용들 숙지해 주시면 아마도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4번 문제 또한 위험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 등산용 휴대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고형 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형 알코올은 위험물 제2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가연성고체 가연성고체에 들어가는데 요 내용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문구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책에 따라서 찾아낸 곳에 따라서 낮은 온도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낮은 온도에 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냉암소 저장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냉암소는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중 용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각각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저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 정리하셔 가지고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지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누적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틀리고 갈까요? 그냥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일단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5단은 문제들이 대체로 어려워서 처음 보는 문항들이 많아서 8개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8개 그 위험물과 관련되어진 내용들 주로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들 좀 자세하게 관련되어진 이 내용들이 있으면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할 내용이 아닌 것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구조가 사전 준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 사전 조사, 사전 준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그 3항, 구조 3항이 그 중에서도 구조 3항이 사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항의 이 내용이 MSDS 읽어볼까요? 사전준비 3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 표준, 작업 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있었죠. 그리고 3.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주변 작업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 사례, 재해 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재해 현황. 6.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보기의 내용 중에서 1번, 3번 이야기는 뭐 명시적으로 눈으로 글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2번, 4번 중에서 뭐 다양한 작업 환경이라든지 뭐 작업 조건 이런 작업 표준 아니면 그 밖에 위험성 참고가 되고자 하는 자료는 회의록보다는 근로자들의 특징이 위험성 평가하는데 더 사전조사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질 수 있겠죠. 회의록은 그냥 기록만 남겨둔 거니까.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제품의 포장 중량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2g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제품의 평균 중량이 100.5g이고 표준 편차가 0.5g일 때 최소 공정 능력 지수 CPK는 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정 능력 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apability of process 이니셜로 줄여서 CP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 능력 CP는 관리 상태에 있는 안정된 공정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품질 능력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것이 공정능력 지수라고 이야기하고 이니셜로 줄여가지고 CP라고 이야기합니다. CP는 실제 공정 3포 분의 공정에서 허용하는 3포, 즉 이걸 수치로 나타내게 되면 6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의 USL 마이너스 LSL, USL, LSL, USL은 upper specification limit, 규격 상한가고 lower specificate limit 규격 하하.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었죠. 100 표정 중량의 100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겠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치우침 있는 경우 평균이 있고 하한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으면 우리가 설정한 값인데 평균에서 전체 품질이 한쪽으로 딱 중간값이 아니라 한쪽으로 더 좋은 상태로 많이 만들든가 규격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만들든가 이런 것처럼 치우침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어퍼 규격 상한 쪽으로 좀 더 잘 생산한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3 시그마 분의 USL 빼기 뮤, 여기서 뮤는 평균입니다. CP 하이가 아니라 로우 값이면 3 시그마 분의 뮤 빼기 LSL. 치우침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치우침이 없을 경우는 CPK는 1 빼기 K 곱하기 CP 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CP는 K분의 K, 여기서 이야기하는 K는 아래쪽에는 계산할 게 있으니까 K는 여기서 K는 치우침 정도를 이야기하고 K는 2분의 USL 빼기 LSL 분의 2분의 USL 더하기 LSL 빼기 뮤의
여기서 저도 한참 풀이 방법을 찾는데 몇 군데 여러 개를 찾았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준다고 합니다. K에 요렇게 식을 구한다고, 식을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는 포장 중량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2g이고 평균 중량이 100.5g이죠. 100.5g. 표준 편차가 0.5. 표준 중량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USL이 100이고 LSL이 98이죠. 우선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CP값을, CPK 값을 이야기했으니까 CP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K 값과 CP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먼저 CP 값을 계산을 해볼까요? CP는 앞에서 이야기하기 실제 공정 3포분의 공정에서 허용하는 3포, 즉 CP는 공정상포 6 곱하기 시그마 0.5, 표준평차, 시그마가 표준편차였죠. 표준평차 값이 0.5니까 0.5분의 USL 빼기 LSL이니까 USL이 110이었고 100이었고 빼기 98, 그래서 CP 값은 3분의 4가 되어지고 값은 1.33,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CP 값은 1.33, 그래서 여기 값이 1.33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값이 이제 K 값이 필요로 하죠. K 값. K는 2분의 USL 102 빼기 LSL 98 분의 2분의 102 더하기 98 빼기 평균값이 100.5죠. 계산해 보게 되면 2분의 0.5 2분의 100 빼기 100.5라서 하게 되면 2분의 0.5는 0.025가 되죠. 그래서 K 값이 0.025가 나오고, 그래서 K 값이 0.025죠. 그러므로 CPK는 1 빼기 0.025 곱하기 1.33을 계속 계산하게 되면 대략 0.9666666666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대략 1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96분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방법 중에서 CPK를 구하는 것이었고, 이때는 치우침이 없는 경우였죠. 없다고 생각했을 때이고, 그런데 치우침이 있다라고 실제로는 치우침이 있죠. 약간 중간값이 아니라 약간 중간값이 100이죠. 평균 중량이 100.5니까 약간 상한되어진 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이걸 CPU와 CPL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CPU로 계산을 해 보면 3 곱하기 0.5분의 102 빼기 1.5, 그러면 1.5분의 1.5가 되어지고 값은 1이죠. CPL로 계산해 보게 되면 3 곱하기 0.5분의 10.5 빼기 98이죠. 계산하게 되면 1.5분의 2.5가 나오고 기록값은 1.66이 나오죠. 이렇게 CPK로 계산을 해도 되고, 치우침이 있는 경우처럼 CPU 또는 CPL로 계산한다면 이때 나온 두 값이 서로 다르죠. CPU, CPL 값이 서로 다르죠. CPU는 1이 나왔고 CPL은 1.66이 나왔을 때 이 두 값들 중에서 낮은 값을 CPK로 생각해도 된답니다. CPU 값이 1이고 CPL 값이 1.66이니까 두 중에 낮은 값은 CPU죠. 1이죠.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1번 1입니다.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91번에 나왔었던 문제처럼 불량품 확인 및 격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량품 식별은 태그 등을 이용하여 식별한다. 불량품이 식별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불량품이 양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불량품 처리 절차는 식약처 품질 검사 후 지방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내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국가에 신고하게 되면 너무 일이 커지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회사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 품질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불량품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지 국가에 신고하고 이러는 과정은 조금 너무 번거롭고 절차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9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일반적으로는 품질관리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부서장, 생산과정이면 생산부서장이라든지 품질관리를 하는 부서장이 그 불량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8번 품질 시스템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작성, 계획 수립, 사업 전략 수립을 포함하는 품질 경영 절차를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정책 작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품질 경영을 하는 데는 뭐 절차적으로 봐서 정책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지 이 품질 경영 아직 누적되어진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문제를 잘 읽어봐서 문제 내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이해 보고자 하면 품질 프로그램 관리 지표의 제정,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 품질 시스템의 수립, 품질 매뉴얼, 품질 프로그램 매뉴얼 제정 및 개정, 이러한 1번, 3번, 4번과 같은 내용은 정책을 결정하고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나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뭐 사업 전략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다음은 히스토그램 작성에 필요한 시료 데이터이다. 구간의 수를 구간을 3으로 할 경우 구간의 폭은 얼마인가? 이런 문항들은 단순하게 해보는 게 제일 편하죠. 보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5.1이죠. 그렇다면 시작 구간을 5.1로 하고 여기에 0.06을 더하게 되면 5.27이 되어지겠죠. 여기에 또 0.06을 더하게 되면 5.33,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라 했으니까 5.39가 되어지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5.34 데이터 5.34 5.30 5.39 5.31 5.23 5.25 5.28 5.26 5.21이죠. 세 개 구간에 모두 충족이 되어지네요. 세 개 구간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열이 되어지니까 1번 정답이 맞겠습니다. 5.21을 0.08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로 하게 되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1에 0.08을 더하면 5.29가 되어질 거고 5.37이죠. 5.45 맞죠? 처음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34 5.30 5.39 5.31 5.23 5.25 5.28 5.26 5.21 포함이 되네요.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네요. 그래서 2번 또한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1번, 2번 두 가지였죠. 1을 해보게 되면 5.21, 5.31, 5.41, 5.51인데 4일에서 5일 구간에 숫자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두 구간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0.1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지침상 포기의 경우 비산성 분류에 따른 화학물질들의 노출 수준 등급으로 옳은 것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비산성 물질이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노출 수준 등급은 얼마이냐 입니다. 위험성 리스크이죠.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노출 수준 probability 곱하기 유해성 stability. 보통 노출 수준은 1에서 4등급, 유해성도 1에서 4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측정 결과값, 실제적으로 측정 결과값이 있을 때 또는 측정 결과가 없을 때, 세 번째 역시 측정 결과가 없을 때, 하지만 그 물질의 노출 기준이 설정된 물질인 경우, 그 측정한 결과값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 기준 미설정 물질일 경우, 기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다르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그 측정한 값이 있으면 노출 수준이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유해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기준은 있는데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때 노출 수준은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값
기준이 있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측정할 수 있고, 유해성은 노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측정값이 없을 경우 유해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출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고, 노출 수준은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을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 노출 기준이 미설정되어진 물질의 측정 결과가 없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노출 수준은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과 휘발성의 조합, 그리고 유해성 정도는 MSDS의 위험 문구, 유해 위험 문구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법 1.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여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노출 수준이 위험할 거고 노출 기준이 높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측정 결과는 이제 특수 건강 검진, 결과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실험실이라든지 특정한 이런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특수 건강 검진을 수행해서 여러분들 체내 노출 기준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그 물질이 얼마만큼 뭐 체내에 존재하는지 등,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노출이 되어지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위험성이 높은 거겠죠. 만약에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4등급이죠. 높을수록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러한 직업병 발생 사람이 있으면 4등급이니까, yes면 4등급이니까, no라면 두 번째 방법을 수행하죠.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화학물질의 내용, 노출 수준이 10%,
미만일 경우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이하, 100% 초과했을 경우. 자극 환경을 측정해 보니까 그 특정 화학 물질이 노출되어지는 수준이 이 정도 되어져 있으면 1등급, 2등급, 4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급량 및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 지급량 같은 경우는 등급 하루 지급량이 1저 2중 3고 그램 per ml 단위 수준으로 지급할 때, 또는 킬로그램 또는 리터 단위가 또는 톤 또는 제곱미터 단위일 경우 지급량이 결정이 되어지고, 비산성 등급 특성을 보게 되면 1, 저, 2, 중, 3, 고. 1, 저 특성은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 지급 중 거의 먼지 보이지 않음. 이중 결정형 입상으로 지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고는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지급 시 먼지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그 보기에서 나오는 비산성이었죠. 날아다니는 물질, 비산성 물질 중에서 결정형이고, 입상으로 지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그래서 100분의 정답은 2중이죠. 그래서 3번 2중이, 100분의 정답은 3번 2중이 정답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산성이 있으니까 휘발성을 봐야겠죠. 휘발성 등급
1, 저, 2, 중, 3, 고겠죠. 끓는 점 도시이고 사용온도 상온 위에 온도 150도 초과 50에서 150도 50도 미만 6x 더하기 4.2 초과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2x 더하기 8.4부터 6x 더하기 4.2 2x 더하기 8.4 미만. 그래서 조합이죠. 지급량 및 비산성 휘발성의 조합이죠. 그래서 최종 종합을 하게 되면 지급량이 3개의 등급이었죠. 1등급, 2등급, 3등급. 비산성, 휘발성, 비산성도 1등급, 2등급, 3등급, 휘발성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가지고 등급은 1, 2, 3, 2, 4 또는 휘발성인 물질 같은 경우는 1, 2, 3, 4로 위험성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조금 100번 문제는 이거 위험성을 계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 드렸었고, 정답은 뭐 기준이 없는 물질 중에서 지급량과 비산성 휘발성 조합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비산성 물질이었고, 결정형 입상으로 지급 시에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쉽게 가라앉는 물질로 2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3번 중입니다.